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공산당을 몰아붙여서 이들을 섬멸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국민당은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틈에 공산당은 그들만의 국가인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공산당은 그곳 주민들을 착취하고 공포 정치를 펼쳐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마오쩌둥을 공화국의 2인자인 국가주석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실권을 당 서기인 저우언라이가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군의 총사령관에 주더를 임명해서 마오의 실질적 권한은 오히려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가 사용한 방법은 협박과 공포였습니다. 마오는 저우언라이를 설득해서 당시 간저우를 포위하고 있던 부대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저우언라이가 왜 군을 마오에게 양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저우언라이에 대한 가짜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주요 신문에는 저우언라이가 공산당과 모스크바를 비난했다는 기사가 실려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은 가짜였지만 마오가 이 기사를 이용해 저우언라이를 협박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마오는 이번에도 군을 뺏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오는 군을 이끌고 남동쪽으로 가서 해안가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인 장저우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이어서 마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마오가 의도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오가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모스크바가 그를 더 중요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모스크바는 마오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가 장저우를 차지한 진짜 목적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는 장저우에서 약탈한 재물을 어느 동굴 안에 숨기고는 입구를 봉했습니다. 공산당에 버림받았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한편 공산당이 장저우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장제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민당의 급선무는 일본군을 막는 것이었지만 공산당이 후방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1932년 5월 장제스는 50만 대군을 동원해 네 번째 공산당 섬멸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장저우에 머물고 있던 마오쩌둥은 급하게 본거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마오의 장저우 함락은 아무런 결실도 없는 불필요한 군사행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책임을 지는 대신에 자신이 군의 최고 정치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가 장저우에 머무는 동안 저우언라이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마오를 비난한 내용의 전문을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이번에도 마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저우언라이는 자신을 군의 최고 정치위원에 올려달라는 마오의 요구까지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모스크바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오는 군의 사령관으로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당군이 북쪽으로부터 밀고 내려왔지만 마오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황이 불리해졌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공산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마오를 해임했습니다. 이때 마오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만약 모스크바가 말리지 않았다면 마오는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오를 대신해 저우언라이가 군의 최고 정치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온 25살의 보그라는 청년이 당의 1인자가 됐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랐던 보그는 러시아어와 영어에 능숙했고 모스크바에서 3년간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보그는 또 우유부단하다는 평가가 있던 저우언라이와는 다르게 결단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우언라이를 대신해 새로운 당 서기가 됐습니다. 애초에 권력 욕심이었었던 저우언라이도 2인자가 된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그와 저우언라이의 지휘하에 공산당군은 전세를 반전시켰고 그 덕분에 국민당군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듬해인 1933년 일본군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와서 베이징을 위협하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군을 퇴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의 휴전을 성사시킨 장제스가 또다시 50만 대군을 이끌고 공산당 섬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때 공산당군의 병력은 국민당군의 10분의 1인 5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이 국민당군의 5번째 공세였습니다. 이번 공세에서 다른 점은 국민당군이 2km씩 전진할 때마다 작은 요새를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공산당군을 요새로 둘러싸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공산당 지도부는 루이진을 버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누구를 합류시킬지
그리고 누구를 뒤에 남겨둘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포로로 잡히거나 목숨을 잃는 걸 뜻했습니다. 운 좋게 탈출한다고 해도 엄청난 고생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뒤에 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오는 골칫거리로 찍혀 있어서 보구를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는 그를 루이진에 남겨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마오쩌둥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공산당군이 탈출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인 남부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공산당이 탈출할 때 마오가 그곳에 있으면 차마 자기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마오는 남부 전선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담을 하거나 서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탈출 지점이 서쪽에 있는 위두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마오는 즉시 남부 전선을 떠나서 위두로 향했습니다. 게다가 마오에겐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겨둔 재물을 보구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탈출을 위한 경비가 부족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오가 숨겨둔 재물을 바치자 보구는 마지못해 그를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마오를 대신해 루이진에 남은 인물은 부주석인 샹잉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도망가려던 마오쩌둥과는 다르게 기꺼이 루이진에 남았습니다. 샹잉은 마오쩌둥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샹잉은 지도부가 마오쩌둥을 데려가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샹잉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한편 위두에 눌러앉은 마오는 그곳의 사령관인 궁추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외에는 마오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철저한 외톨이가 돼 있었습니다. 마오는 술 기운이 올라올 때면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평했고 또 자기가 지도부에서 쫓겨난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마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산당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934년 7월 공산당은 약 6,000명의 부대를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 본진의 탈출을 돕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몇 달 뒤 이 부대는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떠나기 전에 또 다른 잔악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신할 거라고 의심되는 수천 명을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처형당한 이들 중 대부분은 포로로 잡힌 국민당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공산당 본진이 위두의 강을 건너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대장정으로 알려진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써 약 3년간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군인들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주로 몰려서 공산당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년 뒤에 노인이 된 그는 장윤과 존 헐리데이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 떠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두를 떠난 8만의 공산당 본진은 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고생을 한 건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하는 짐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짐꾼들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탈영했다고 합니다. 행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비가 내려서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됐다. 비를 피할 곳도 잠을 잘 곳도 없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한번 잠이 들면 깨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의 발에 염증이 생겨서 오염된 천으로 발을 감쌌다. 그래서 땅을 밟을 때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왔다. 어떤 이들은 도망쳤고 좀 더 순종적인 자들은 울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빌었다. 공산당의 앞길에는 여러 겹으로 된 방어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어선을 뚫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첫 번째 방어선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공산당이 미리 그곳을 수비하고 있던 군벌을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당도 그곳의 수비대가 공산당을 통과시켜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의 측근은 그에게 추가로 국민당군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제스는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사히 1차 방어선을 통과한 공산당은 얼마 후 2차 방어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방어선을 지키던 부대도 공산당이 통과하는 걸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세 번째 방어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은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4차 방어선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강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산당을 몰살시키기에는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강에는 다리가 없어서
공산당군은 물속을 걸어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공격하고 공중에서 폭격을 가하며 공산당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민당은 공산당군이 강을 건너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이틀째인 12월 1일, 약 4만의 공산당 주력 부대가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제야 장제스는 국민당군에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군의 절반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공산당군은 원래 규모의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장제스가 의도적으로 공산당의 도주를 허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제스는 도대체 왜 공산당이 도망치게 놔둔 것일까요? 여기엔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서쪽의 구이저우 성과 쓰촨성 그리고 위난성은 여전히 장제스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쓰촨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장제스가 이곳에 군을 투입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일부러 공산당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의 위협을 느낀 군벌들이 장제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장제스는 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을 장악할 생각이었습니다. 장제스는 한 측근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따라 구이저우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구이저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쓰촨성과 위난성도 궁지에 몰려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공식 역사에서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장제스 덕분에 대장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국민당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소탕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장제스 때문에 날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은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제스에게는 장진궈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인 1925년, 장진궈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다가 스탈린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외아들을 각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살려둠으로써 아들을 돌려받을 속셈이었습니다. 장제스의 최종 목적은 이랬습니다. 공산당을 소탕한 것을 빌미로 구이저우와 쓰촨성 그리고 윈난성을 차지한다. 그리고 공산당을 황량한 산시성으로 몰아넣는다. 공산당을 계속 살려둬서 아들을 돌려받는다. 마지막으로는 일본군을 산시성으로 유도해서 공산당을 끝장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일부러 공산당이 무선통신을 도청하게 해서 국민당군의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국민당을 피해서 구이저우로 진입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구이저우의 군벌이 장제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국민당군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구이저우를 접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제스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한편 마오쩌둥은 도망가는 와중에도 권력을 되찾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오는 먼저 당의 1인자인 보구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로프와 왕자샹에게 접근했습니다. 로프는 보구와 모스크바에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뻘인 보구가 상관이 돼서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오는 이들과 함께 보구를 험담하면서 단짝이 됐습니다. 그렇게 마오를 중심으로 한 3인조가 탄생했습니다. 이 셋은 주로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진군과 가마를 맨 사람들이 죽을 듯이 고생하고 있을 때 마오는 가마에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 병사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정에 참가했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평등을 말하지만 지주처럼 가마에 편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걷거나 짐을 나르진 않지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사실 더 힘든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단지 걷고 먹는 것 말고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걷느냐 마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장정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고위 당원들이 살아남았던 반면에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와 로프 그리고 왕자샹 3인조는 회의를 소집해서 보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공산당이 이 지경이 된 게 모두 보구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구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돼서 마오쩌둥이 서기처의 일원이 됐습니다. 서기처는 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서기처는 7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4명이 대장정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4명은 마오쩌둥과 로프, 저우언라이, 그리고 보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오쩌둥과 로프는 이미 한편이었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의 다음 목표는 저우언라이였습니다. 마오는 저우언라이를 협박하고 다그치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우언라이는 그런 마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고분고분했습니다. 저우언라이를 끌어들여서 서기처의 다수를 차지한 마오는 보그를 대신해 로프를 당의 1인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의 실질적 1인자는 뒤에서 로프를 조정하는 마오였습니다. 당시 장제스는 공산당을 스촨성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스촨성은 인구가 많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기에도 유리해서 전략적으로도 당연한 행선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오는 스촨성에 진입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여기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촨성에는 장궈타오가 지휘하는 8만의 대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궈타오는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 중 한 명으로 마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장궈타오가 합류하면 새로운 1인자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장궈타오는 또 자기에게 반기를 든 사람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선 마오쩌둥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인물과 권력 투쟁을 벌인다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스촨으로 가는 걸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무리하게 그들을 뒤따르고 있던 스촨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스촨군을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적군이 이들을 뒤따르고만 있었지 길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강군으로 유명한 스촨성 출신의 부대였습니다. 마오의 속셈은 일부러 패해서 스촨성의 적이 너무 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오의 계획대로 구이저우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35년 1월 28일 공산당군은 스촨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공산당군의 참패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공산당은 전체 병력의 10%에 달하는 약 4,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공산당은 적군을 피해 스촨성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굳이 방향을 돌려서 구이저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구이저우로 향했습니다. 이때 행군이 불가능했던 수천 명의 부상자 대부분이 버림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이저우에 주둔한 국민당군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촨성에 가지 않고 구이저우에 기지를 건설하려면 국민당군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무모한 계획이어서 마오쩌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오의 측근이었던 로프와 린비아오도 불만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고 이번에도 공산당군은 1000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은 적을 피해서 스촨성으로 달아났지만 이번에도 마오는 다시 구이저우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군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장제스는 어떻게든 공산당군을 스촨성으로 가게끔 유도했지만 마오는 길을 쓰고 구이저우에 머물렀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이 군사적 가치가 없는 장소에서 원을 그리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마오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술수였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생을 한 건 마오의 아내 허찌전이었습니다. 허찌전은 이동 중에 딸을 낳았는데 갓난아기를 데려갈 수 없어서 어느 농가에 딸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는 우유가 없어서 딸은 불과 몇 달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허찌전은 루이진을 떠날 때도 2살 된 아들을 남겨둬야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허찌전 가까이에 폭탄이 떨어져서 10여 개의 파편이 허찌전의 두개골과 등에 박힌 일이 있었습니다. 허찌전은 피를 토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사도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허찌전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허찌전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산당은 정처 없이 행군하면서 먼 남쪽에 있는 윈난성에 들어갔습니다. 윈난성은 주로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어서 기지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남쪽으로는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펑더화이와 린비아오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오를 비난하면서 당장 방향을 틀어 스촨성으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마오도 결국 고집을 꺾고 스촨성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자 행군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공격이나 폭격이 없었던 건 물론이고 보급품과 의료품도 도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장제스가 이들이 빨리 쓰촨성으로 가게끔 물품을 던져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무려 4개월간 2000km를 돌아서 다시 쓰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불필요한 행군으로 총병력의 반에 해당하는 3만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시간을 번 마오는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제 마오쩌둥은 장궈타오를 상대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